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우리 함께 살기. 이 책은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쓴 책입니다. 중국 동포들, 특별히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느낌, 공감한 것, 또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중국 동포들이 정말 가깝게, 거리적으로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가깝지만, 우리의 그 조상의 뿌리가 가깝지만 상당히 멀게 느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중국 동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국 동포를 보면서 한족과 달리 동포는 동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중국 동포를 보면서 그래도 동포니까 비슷하겠지 하고 다가갔는데 만나고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나 이렇게. 기존에 서로 생활했던 문화가 달라서 그냥 나의 습관대로 했는데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나한테 악의가 있나? 라는 오해를 한다. 교양이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의 더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은 우리 속에 와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그분들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조선족,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많은 말을 쓰죠. 그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선족이라고 쓰는 말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부를 때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우리의 중국에 사시는 동포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게 존중하는 말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당했던 그런 아픔과 서러움들, 고향 땅이라고 찾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서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희 교수님 모시고 소그룹별로 짤막한 기회였지만, 한 번씩의 그 짧은 기회였지만 그래도 그 세대별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도 강의를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 서론을 빼고 중요한 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나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했던 것은 나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한 훈련 프로그램들이었죠. 그것들을 우리가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나라고 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상대방을 존중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뭔가 나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아 확장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조율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를 조율하는 것, 이것이 함께 살기 위한,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누군가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 이 책에서는 사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있을 때 나에게 누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나의 영역이 넓어져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라고 하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공감인데,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이 바라보는 관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마치 내게 벌어지는 일들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엄마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단어와 자기 자식에게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전두엽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같다,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이 내게 벌어지는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모성애가 이 공감의 가장 극한 아주 최고의 이게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책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공감을 다른 책에서 좀 찾았는데요.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책을 오늘 많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실 저기 소리 좀 내보내 주실 수 있나요? 노트북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방송실에 누가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예, 노트북 소리가 좀 잠깐 나가야 됩니다. 네. 안 나가나요? 네, 그럼 그림만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거든요. 아이들이 배고픈 시간이 되었어요. 간식을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해 놓고 선생님이 불렀어요. 여러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간식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뻥튀기 과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아주 싫어하는 브로콜리. 근데 선생님이 뻥튀기 과자를 먹으면서 맛이 없는 표정을 줘요. 아이들이 얼떨떨해하죠. 이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선생님은 맛이 없어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선생님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표정을 줘요. 아이들은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살 이하, 24개월 이하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 간식을 내밀고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맛있어 하는 걸 달라고 이야기해요. 맛있는 거 달라고.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뭘 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늘 좋아하는, 자기들이 맛있어 했던 뻥튀기 과자가 아니고 자기는 싫어했지만
선생님이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예, 선생님이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브로콜리를 선생님 손에 주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우는 걸 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걸 보면서 함께 웃고.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 아이의 손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자기 입에는 과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과자가 맛있는 걸 알면서도 선생님에게는 뭘 줘요? 선생님이 맛있어 했던 브로콜리를 줍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이 공감이 이 아이들 데리고 실험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상당히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부터 이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여러분, 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윤영치 목사님 모시고 이 상담에 대한 여러 이야기 들을 때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오고 가게 해주는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고 상대방이 울면 나도 울게 되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그런 공감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고탱의 비디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시나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친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 청년이 전철에 탔어요. 두리번거립니다. 뭘 찾아요? 자리를 찾아요.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앞에 가서 섰습니다. 왜 거기 섰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가방을 막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어요. 아, 곧 내리겠구나. 근데 안 내려요. 이게 뭐지? 근데 전화를 어디든가 하더니 나 금방 내려? 이번에 내려? 그럼 내리겠구나. 근데 자요. 뭐야?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은 벌써 자리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데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 만에 이 친구가 일어나서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방송이 나와요. 홍대 입구. 이번 정차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자기가 내려야 될 역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코믹하게 찍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최고다. 이거 퍼가도 돼요? 매일 이러지 않아요? 완전 100% 공감, 뭐 이렇게 격한 공감, 가슴 깊이 뭐 와닿네, 뭐 폭풍 공감. 나도 예전에 이런 적 있었어. 웃긴다. 많은 이 공감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도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재밌지? 그런 반응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거울 뉴런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매우 적다고 생각이 돼요. 정서적으로 누군가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 공감력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 공감이라고 말해요. 앞에 있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거예요. 표정을 관찰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지금 졸리시구나. 지금 재미가 없구나. 표정을 보면서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상황일까? 어떻게 느낄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80%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2017년 7월 한겨레 신문에 공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배우고 투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죠. 배우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생면부지에 누군가가 느끼는 것을 내가 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의 전이 정도고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될 그 고통이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때 느끼게 될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처지에서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 확장.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입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공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공감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큐 드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핸드릭스라고 하는 형제가 1993년도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이런 어린이들을 봤어요. 물통을 메고 가서 물을 길어 오는, 하루에도 그 먼 거리를 몇 번 가서 물을 길어 와야 식구들이 먹을 물, 쓸 물을,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근데 뚜껑이 있는 물통이면 그 들고 온 물통이 무겁고 멀지만 그래도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뚜껑도 없어서 가지고 오면 3분의 2쯤 흘려버리고 조금밖에 못 가져오고. 그래서 만든 것이 큐드럼이라고 하는 이런 도너츠 모양의 끈을 달아서 이렇게 질질 끌면 잘 굴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갔다 오면 50리터짜리 물통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이 절약되니까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만들어낸 디자인, 그래서 만들어낸 기술,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될 때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고민과 또 공감이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만들고 도움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공감에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저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비롭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하면 영어 성경에 멀시풀이나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긍휼, 자비, 연민,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감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병자들 앞에 내가 이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병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건강 원칙을 안 지켰지?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그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를 써요.
충조, 그다음에 평판, 충고, 조언, 평가, 또 판단.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공감하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면서 네가 건강 원칙을 지켰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죽어 있는 친구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이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공감은 그냥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공감이 아니고 인지적인 공감이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너희들 저리 가 했는데 예수님은 누굴 야단쳐요?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왜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는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낳아봤나요?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감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 엄마들의 표정을 읽으셨고, 엄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고, 엄마들이 어떤 마음일까 상상해 보셨겠죠. 인지적인 공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전도에 열중했어요.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구원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옳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위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낙지가 그런 힘이 있나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자기가 그 치유의 현장에서 경험한 고민하고 사람들과 뒹굴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공감에는 힘이 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힘, 공감의 힘이 뭔가 구원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이 영역을 펼쳐서 넓히는 거예요. 넓혀서 감싸는 거죠.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자리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옆자리를 조금 비워놓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를 이렇게 요즘 쩍볼람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앉는 게 아니고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좀 오므려서 옆에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빈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누군가 앉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라고 하는 함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그 속에 구원이 이르러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라고 했는데 사실 세미나가 됐지만 이 책을 여러분 좀 또 깊이 있게 읽어봐 주시고 당신이 옳다 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공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우리도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공감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그 공감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